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진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예. 3프로 TV의 이진우 프로. 요즘 그 이름이 더 익숙하죠. 저 모르겠어요. 하여튼 3프로 TV에 가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네. 뭐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뭐 어떤 방향 같은 게 바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전제는 안 오르는 게 좋죠. 안 오르는 게 좋죠. 실은 뭐 그냥 조금씩이나 올라서 갖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그래 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임대를 놓고 하면 뭐 큰 손해는 안 보겠네 하는 마음을 갖는 딱 그 정도. 그래서 누군가는 찔끔찔끔 부동산을 뭐 개발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회가 필요한 부동산 인프라가 계속 공급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큰 이익을 얻는다든가 해서 너도 나도 뭐 굳이 임차해서 써도 되는 걸 자산으로서 한번 소유했다가 내가 튀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다른 데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딱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이익이 뭐 그냥 나긴 할 것 같아 라는 정도로 해서 꾸준히 그 공급되는 딱 그 정도면 좋은데 지난 뭐 4, 5년간은 뭐 난리였죠 사실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4, 5년간 왜 그랬는지를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요인이 좀 줄어들었으면 그 요인은 별로 영향을 안 주겠구나. 그 요인이 계속될 것 같으면 그거 계속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보면 저는 지난 4, 5년간 집값이 왜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뭐 집값이 오를 만한 여러 유동성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것도 받쳐줬고 저금리도 집값에는 항상 우호적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집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공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내지는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서울에서 불행히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서울 이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자니 교통과 인프라가 충분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게 잘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근무 시간이 길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많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기르면서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야 되고 출근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직주 근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내부에 집이 새로 지어지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집이 안 지어지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그 수익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의 땅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음에 하면 되죠. 오늘 제가 이제 집값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규제가 만들어질 때에 그 규제가 과거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는 다 있어. 예를 들면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들께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통해서 얻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주택자보다는 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전 세계 보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규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용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으며 전 세계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를 만들면 많은 투자자들, 많은 보유자들은 그 정부 끝나기만 바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돼요. 우리 지난 4년간 했던 여러 규제들이 대개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돼서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잘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아파트라도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판단 때문에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수요가 생겼던 거죠. 사실 수요는 뭔가 조건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데 수요가 없어져요. 집에 대한 수요는 항상 열망이 있고 끊임없이 제공되지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한 5년 전, 6년 전만 돌아가도
야, 집값은 안 오르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제2의 일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우스 푸어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 3, 4년 동안 분위기만 바뀌니까 너도 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네. 그렇게 이제 상당히 분위기를 타는 거라서 수요는 그 수요층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계속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입증하는 정책과 공급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삐끗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의 집값도 그 공급에 대한 기조가 충분히 앞으로는 공급이 될 겁니다. 기존 주택도 팔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팔 수 있으니까 공급이 될 거고 새로운 주택도 뭐 서울에서 계속 짓도록 할 거예요. 우리 낡은 집 다시 부수고 다시 새 집 지어서 우리 모두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집값은 안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집값이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눌려있던 구간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는 정책으로 돌아가면 역시 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환경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특히 연준에서 미국이 뭐 날이면 날마다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리는 상황이 되면 혹시라도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높았을 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은 그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게 1번 요인이고 2번 요인은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 이자가 부담이 돼서 집을 선뜻 못 사겠어 이제는 뭐 이렇게 생기는 게 2번 부담인데요. 1번 부담은 저는 그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못 견딜 만한 대출 이자 증가도 아니고 뭐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면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더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집을 팔기보다는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실은 금리 인상이 그래서 집 가진 분들보다는 안 가진 분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소비를 줄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새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그거는 항상 계산이 똑같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집값 상승률이 그 금리보다 높을 것 같으면 그 금리가 절대 금리가 얼마이든 간에 집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집값이 안 오르거나 그보다 덜 오르면 안 사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새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그래도 살 거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금리와 무관하게 안 사실 거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가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금리가 낮으면 저금리 시대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대출도 받기 쉽고 실중에 돈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실은 좋은 자산, 나쁜 자산, 이 자산, 저 자산이 가격이 다 오릅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저하고 저 박 기자님하고 중국집 가면 일단 뭐 탕수육 하나 시키고 뭐 양장피도 하나 시키고 그다음 뭐 이따 저 배고프면 뭐 짜장면서 시키지 뭐 그냥 잘 안 먹는 거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딱 단돈 2만 원 들고 가면 이 삼선 짜장을 먹고 싶은데 좀 넘치네 하면 그냥 짜장 보통 뭐 이렇게 하고 말듯이 꼭 필요한 것만 먹듯이 유동성이 이렇게 넓게 퍼지고 저금리 시대가 오면 이 자산 저 자산이 다 오릅니다. 네. 그런데 그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마도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라고 하죠. 오르는 것만 오르는 그렇게 될 거고 아마 최근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혹은 폐지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외곽에 혹은 갖고 있는 주택 중에 여류의 주택을 팔고 생긴 돈으로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체 수요가 훨씬 활발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저금리로 인한 양극화 효과에다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생긴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주택이 그동안에는 외곽에 주택도 뭐 30% 오르고 중앙에 주택도 30% 오르고 좋은 주택도 오르고 이랬다면 이제는 좋은 주택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주택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경제 환경이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 십수년은 됐고 뭐 예. 미국은 뭐 30여 년 만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참 인플레이션이 생소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하락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다 제가 보기에는 자잘한 요인들이고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딱 하나는 앞으로 공급이 충분히 더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으냐 딱 그겁니다. 어떤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이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낡은 주택 하나 갖고 계시다가 재개발돼서 뭐 돈 번 분부터 보면 기분 안 좋죠. 저라고 뭐 꼭 마음속 깊은 축하 박수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게 마땅치 않거나 그게 불로소득인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 그럼 이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일까 그렇지 않은 정책일까 생각해 보면 공급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정책은 어떤 선의가 있건 어떤 취지이건 무관하게 결과로는 반드시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책이 되듯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도 그것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억제되거나 줄어들 거냐인데 어떤 쪽이세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높다고 해서 집을 안 짓거나 혹은 더 짓거나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집 짓기가 불편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집의 공급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뭐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면 부동산 수요가 지금까지 대규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지점이고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주택 수요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러니까요.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주택 필요 없고 당연히 집은 전세로 살아야지 누가 바보같이 집을 사냐고 생각했던 때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마치 배가 고프듯이 내가 집이 없네.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 거라고요. 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수요가 생긴 거라서 수요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풀리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겠고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거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는 건 물려받을 돈이 없는 소득이 낮은 젊은 층들만 막는 거거든요. 집 사는 걸. 모두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은 사지 마라고 하는 게 대출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지속되기도 어렵고 지속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주택이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급하게 집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통하고 난 후에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맞겠네라는 생각이 든 후에 대출 규제를 풀어야지 대출 규제 먼저 풀면 아마 곧 다시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집값이 당장 오를 거고 네. 아시겠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오르고 오르기 때문에 또 오르고 하는 것 때문에 네. 헌법 몇 조에는 집값은 얼마 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상승 효과는 불길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 안 붙도록 이렇게 좀 치워놓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하세요 해야지 순서를 잘못하면 그건 아마 오히려 또 정책을 후퇴시켜야 되는 후퇴시키다 보면 또 이런 건 저런 거 억제해야 되고 억제하다 보면 또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몇 년 후에는 집값이 또 오르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정책 수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값 수요를 뭐 더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건 공급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급 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이 늘어날까요, 진짜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공급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네. 뭐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매년도 발표하고 집값 오를 때마다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는 건 본질은 정부가 그것을 지어서 공급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만한 집이 지어지도록 어쨌든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도 잘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건 그래서 정부가 얼마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공급이 되겠구나. 이거 예를 들면 뭐 칠레에서 석류를 30톤 갖고 오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들어오는 거지만 주택 공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서 민간에서 많이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라는 건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집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인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정부가 더 공급할래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스스로 민간인들이 자기의 토지에 새로운 집을 더 높게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지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런 걸 곧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정책 방향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안 풀어주면 계속 기다립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풀릴 것 같은데 바보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서 내 재산을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느낌은 알겠고 취지도 이해가 되죠.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이 취지는 이해가 되고 느낌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다른 서양의 다른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있었던 이 정책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만 끝나면 없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억제하는 건 그때뿐이고 그리고 다들 그런 정책이 있으면 아유 이렇게 됐으니까 따라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지어서라도 나라에다 낼 건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해야지라고 하려면 이 정책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아마 결정이 될 거고요. 정부가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곳들 짓겠다고 하는 곳들은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없는 허허벌판 외곽에 있는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만들어서 지어서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어지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하필이면 집값이 한참 오르는 하필 요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주택정책에 매우 큰 고민거리를 하나 또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1990년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아마 박종훈 기자님도 기억이 나실 텐데 20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때 올림픽 때 뭐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이래서 공급으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택 200만 호까지는 아닌데 그 10년 사이에 한 170만 호 정도를 전국에 굉장히 열심히 급하게 지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집값도 이제 당분간 잡히기도 하고 그 친구들 그 아파트들 그때 지어진 170만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는 약 29만 호 정도 되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은 몇 살이겠습니까? 그럼 92년 이때 지어졌으면 약 한 30살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40년 차 아파트가 되고 금방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은 집단적으로 낡아가기 때문에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서울에 있는 동네 아파트들은 얘만 낡아 있는 아파트네. 그러니까 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산, 분당, 산본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들은 똑같이 30년 차, 똑같이 40년 차, 똑같이 50년 차가 되는데 똑같이 50년 차가 돼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갑자기 다 밀고 다 재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28년밖에 안 됐지만 네가 1번 번호표 뽑았으니까 너부터 얼른 빨리 해. 다음엔 네가 빨리 해서 빨리 뽑아줘야 돼요. 네. 마치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면 네.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야 1학년 1반에는 3교시 끝났지만 얼른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화장실 가?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평소에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리는 때가 있으면 정책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시절인데 지금은 오히려 재건축을 여전히 더 막으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빨리 재건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의도에는 1970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다 보면 특히 서울 수도권 주변의 일기 신도시는 그렇게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집을 부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건축 이사 수요, 이 수요를 받아줄 어떤 새 집들, 빈 집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집들을 지어놓고 잠깐 여기 와서 사세요 한 후에 다시 짓고 이분들 들어가고 또 다른 분들은 살 데 또 없네? 그러면 또 이 임시주택이 있지? 이 임시주택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지어지면 이게 이제 내 집 마련의 대상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1기 신도시들에서 필요한 그 임시주택 수요로 또 흡수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은 우리는 우리가 살 집 짓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도 참 만만치 않은 공급인데 낡아가는 저 아파트들을 집단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지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임시주택들 이것도 뭐 1, 2만 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170만 채를 재건축을 하려면 이건 뭐 나눠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주택들이 수십만 채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곳이 없는 이런 두 가지 숙제가 하필이면 같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임시주택 모자라서 생기는 전월세난에 그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값 자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15년 정도는 부동산 정책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 파악하고 전체 흐름에 있어서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 시점인지 덜 지어야 되는 시점인지를 파악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 내 임기 때 굳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자꾸 넘기고 하면 막판에는 임시주택은 하나도 없는데 다 50년 60년 아파트가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요인을 우린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하면 집값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우리 주택시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면 수요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공급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건설업자들한테 여러분이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으세요라고 하면 안 팔릴 것 같은 거면은 죽어도 안 짓고요. 팔릴 것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지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도시는 난잡하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지만 수요 공급은 될 텐데 지금은 공급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절차를 해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럼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바로바로 탄력도 있게 안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지금 이 시장은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구나라는 걸 빨리빨리 생각해서 뚫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막히는 것 때문에 공급이 더 안 되고 수요는 더 늘어나고 말씀드렸잖아요. 낡은 주택들이 이제 집단 재건축하려면 임시로 2, 3년 살아야 되는 그 주택들도 따로 또 지어야 된다고요. 3, 40년, 40년 후에는 불필요할 주택이지만 그런 숙제가 묘하게 같이 있어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도 우리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앞에 앞으로 이 공급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걸림돌과 숙제와 변수들이 우리가 남아있고 이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꽤 왔다 갔다 할 거다. 글로벌 유동성, 금리 혹은 뭐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와 무관하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변수가 되고 그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주장도 있긴 하잖아요. 뭐 재건축을 조금 풀어주는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용적률이나 이런 규제들이 풀린다고 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일단 거기다가 또 재건축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데는 따로 없으니까 그 주변에 전세값이 막 오르고 그게 또 다시 집값을 끌어올려서 그 지역 전체의 집값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려왔다. 그래서 재건축 하다가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게 제대로 재건축 관련 대책을 잘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무리하게 또 추진하는 것도 집값을 올리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착각인데 그 착각에서 국민도 못 벗어나고 정책 위반자도 못 벗어나니까 생기는 거대한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재건축 아파트는
다시 부수고 짓는 데는 30평 기준으로 3억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원만 있으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도 새로 지을 수 있고 강릉에 있는 아파트도 새로 지을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새로 짓는데도 3억 원이면 돼요. 평당 한 1,000만 원만 들이면. 그 말은 박 기자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같은 동네에 막 새로 지은 아파트는 30억 원이에요. 30평 아파트가. 그런데 낡아서 한 30년 돼서 40년 돼서 이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시 지으면 30평 아파트가 되는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는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보다 싸야지. 싸야죠. 당연히 원래는. 싸야죠.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새 아파트가 30억이라면 낡은 재건축 아파트는 수학적으로는 27억 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건축비를 빼고. 왜냐하면 3억 원만 들이면 새 아파트로 변신이 되니까. 네네. 심지어는 새 아파트가 되면 얘보다는 조금 비쌀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나 뭐 짓는 과정에서 불편한 거 감안하면 오케이. 그 서로 퉁치고 27억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런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은 22억 원, 21억 원, 20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3억 원만 더 있으면 30억 아파트가 되는 이 아파트가 왜 20억 원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파트는 30년, 40년 되지만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무슨 어떤 명분과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또 기부 찬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규제로 인해서 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다양한 불확실성이 7억 원의 마이너스 디스카운트가 돼서 실제로는 27억 원에 거래돼야 하는 아파트의 가치지만 실제로는 20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을 이제는 자유롭게 합시다.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정책이 바뀌면 이 20억 하던 아파트가 얼마까지 오르겠습니까? 27억 원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줬기 때문에 집값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변수를 주고 불확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7억 원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27억 원이 된 순간 이게 앞으로 28억 원도 되고 29억 원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고 더 여유롭게 해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이건 마치 암에 걸려있는 환자한테 수술을 들어가면 그 환자가 더 힘들어지고 맥박도 힘들어지고 뭐 혈류량도 떨어지고 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런다고 그거 안 할 거가 아니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회복되는 원래 가치로 찾아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있는데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 언제든지 지을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짓고 나면 30억 40억 할 텐데 이거 언제 회복되면 회복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용을 해주는 순간 회복은 되는 것이고 다만 회복이 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더 오르지는 않으며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이제 30억 하던 아파트도 29억도 되고 28억도 되고 내려간다고요. 이 아파트가 왜 국민평형이 30억씩이나 하겠어요? 다른 아파트들은 다 낡았는데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는데 이 아파트만 새 아파트니까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30억이라서 주변의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주겠다고 다 허용을 해주면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오르겠으나 그 눌림이 해소돼서 그 눌림이 해소된 이후에는 너도 새 아파트, 너도 새 아파트, 너도 새 아파트면 네가 새 아파트 혼자 새 아파트가 아닌데 너 혼자 왜 프리미엄을 받고 30억이야? 너 다시 28억 해, 27억 해. 이렇게 분명히 시장이 내릴 거라고요. 네. 그러니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은 오르는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서 억지로 눌러놨던 그러나 계속 누를 수는 없는 언젠가는 회복시켜야 하는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안 해주고 아파트를 지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부가 내 임기 안에 이게 튀어오르는 건 싫어. 많은 분들이 내가 정치 잘못해서 이게 튀어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라고 생각하니까 억누르고 하다 보니 전부 다 낡은 주택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한강에 새 아파트 세워주면 국민평형이 50억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뭐라고 50억이 가요? 네. 화낼 게 아닌데. Round one, fight.